안녕하세요. 로투데이 스페셜 정수경입니다. 엊그제 새해를 맞은 것 같은데 벌써 12월입니다. 이 빠른 시간만큼이나 정신없게 터져나오는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기업들의 비리 관련 재판과 기자회견들이 주를 이었습니다. 채용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KB국민은행 노조원들의 기자회견과 SK케미컬, 애경산업을 향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절규를 추려했는데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과제를 점검해봤습니다. 요즘 법원에선 신한은행, KB,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 채용 비리 관련한 재판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KB국민은행 노조원들이 내일부터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검찰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민은행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은행 채용 비리 사태 면죄부 사례 선구자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KB국민은행 노조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수사에 처벌해달라며 서울고검에 제출한 재항고장입니다. 재항고 취지는 윤종규 회장이 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어겼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종규 회장 친누나의 손녀, 그러니까 윤 회장 종손녀가 KB국민은행 신입 직원 채용에 지원합니다. 1차 전형에서 840명 중 813등을 한 윤 회장의 종손녀는 그러나 마지막 3차에선 4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최종 합격합니다. 검찰은 이외에도 점수 조작 등 채용 비리가 더 있었다고 보고 김모 인력본부장, 권모 인력지원부장, 오모 채용팀장 등 채용 라인에 있던 실무 간부 4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합니다. 그러나 정작 813등에서 4등으로 성적이 수직 상승에 합격한 종손녀를 둔 윤종규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쏙 빠집니다. 윤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탁 지원자들의 명단을 채용팀에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합격 여부를 알려달라는 취지였고 성적을 조작하면서까지 합격시키라는 취지가 아니었으며 성적을 조작한 사실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윤 회장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법조계에선 속아 웃을 일이라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나옵니다. 회사의 일반적인 그런 의사결정이 실무자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채용 의사결정이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좀 수사를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상 최고위층의 지시로 간주하지 않았다면 일선 간부들이 뭐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뒀겠냐는 지적입니다. 실제 검찰에 기소된 인력본부장 등은 모두 지난달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채용 비리에 대한 이런 꼬리 자르기식 기소와 처벌은 지난달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사람이 술을 먹었는데 운전을 안 했다고 변명하는 거. 뭐가 다른가요? 오히려 윤 회장 지시에 따라서 명단을 전달하고 종선녀 합격을 기획한 비서실장은 구속을 면하고 상무로 승진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노조는 내일 서울 서초동 대검 앞에서 윤종규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금융기관 채용비리 사태에 있어서 타 금융기관에서도 윤종규 회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가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금융기관 채용비리가 그늘릴 수 없습니다. 실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역시 유사한 취지 검찰 진술로 법망을 피해갔고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명주 KB 하나은행 행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도 모두 결과만 알려달라고 했지 채용 비리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논리로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내일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종규 회장에 대한 불기소 면죄부를 철회하고 철저한 재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KB국민은행 노조를 비롯한 전국 금융산업노조 등 노동시민단체들이 오늘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사퇴와 검찰의 구속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은행 직원들이 지주회사 회장의 사퇴와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이유와 배경, 근거 등을 취재했습니다. 법률방송 로투데이 현장기획 김정래 기자입니다. 윤종규 회장은 KB국민은행 채용 비리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KB국민은행은 채용 청탁자를 공개하라. 채용 비리 진짜 주범 윤종규를 구속하라. 시위에 나선 KB국민은행 등 금융노조원들의 손에 들린 피켓 내용들입니다. 1차 전형에서 840명 중 813등을 한 윤종규 회장 친누나의 손녀가 최종 4등으로 합격하는 등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벌어진 KB국민은행 채용비리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윤종규 회장은 당시 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모 임원을 통해 인력지원부장에게 전 사회사들의 이름을 적힌 청탁 메모를 전달했고 인력지원부장은 이를 채용팀장에게 전달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HR본부장 등 인사라인 실무 간부 4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윤종규 회장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검찰 불기소 처분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봐주기 수사라며 서울고검에 윤종규 회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재항고장을 지난 9월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더라도 100번을 양보해도 최고 결재권자인 윤종규 회장의 묵인, 방조가 없었다면 채용비리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라는 게 재항고장 제출 이유입니다. 즉 합격 여부만 알려달라고 메모를 줬다는 윤 회장은 실제로는 채용 과정 모두를 보고받고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윤 회장의 청탁 메모의 실체는 본인이 주장한 합격 여부 통지 요청이 아니라 위력에 의한 청탁이었음이. 실제 채용 비리로 기소된 간부들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 재판 과정에서 윤종규 회장의 채용 비리 개입이나 지시 여부가 확인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관련자들이 법원에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윤종규 회장의 사실상 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재판부가 그걸 또 판단을 했습니다. 유권 해석이죠. 지시가 있었다고 봐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검찰이 윤종규 회장을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은행 채용 비리를 사실상 방조하는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실제 KB국민은행 노조 설문조사 결과 윤종규 회장이 채용 비리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9%가 그렇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윤종규 회장에 대한 재수사 및 기소 필요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86.3%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민은행 노조원 10명 중 9명 가까이는 윤종규 회장에 대한 검찰 재수사와 기소, 사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노조는 오늘부터 박홍배 위원장을 시작으로 윤종규 회장이 채용 비리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할 때까지 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윤종규 회장이 채용 비리 사태의 주범이라는 노조 측 주장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 그리고 항고 기각, 노조 재항고에 대해 현재까지 어떤 결론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검찰이 재항고 역시 기각할지 아니면 재수사에 돌입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의결 처분에 대해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국회에선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라고 하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현장을 이현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른바 삼바 분식회계와 관련해 삼바 분식회계를 가능하게 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 취지에서 열렸습니다. 제2의 삼바가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과제와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사태를 계기로 해서 기업에 있어서의 공정, 회계에 있어서의 공정, 지배구조에 있어서의 공정이 무엇인가. 앞서 지난 14일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4조 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재무제표 제작성 시정 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공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토론자들은 IFRS, 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회사 재량권을 삼성바이오가 악용하면서 분식회계가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식의 회계 재량권 남발이 업계에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바이오 회사의 연구개발 및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무형자산화 아니면 단기 비용화하는 이슈를 가지고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융위에서 회계 기준 위반으로 처벌하는 대신에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우선 경영자에게 재량권을 주되 부정 분식회계에 대해선 보수 환수 등 책임을 엄격하게 묻도록 법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보수환수 제도와 같은 자발적으로 회계 부정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강화하고 나아가 기업의 회계 처리 과정 공시 의무를 부여해 회계 처리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주장과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규제 당국에 계좌 추적권이나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함께 제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참고사항으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절한 가이드라인 등도 아울러 논의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국제회계 기준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판정에 대해 향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오늘 SK 디스커버리의 전신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검찰에 재고발했습니다. 두 기업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유해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 수사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이들 기업을 재고발한 배경 등 기자회견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재수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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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를 착용하고 산소호흡기를 등에 맨 채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옥시의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원료 물질의 유해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 수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오늘 두 기업 전현직 임원 14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애경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한 후 2살 난 딸을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과 급성 감질 폐렴증으로 잃은 이재용 씨.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딱정이도 않고 굳은 살이 배겨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줄 알았지만 자녀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애경과 SK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손수연 씨는 가습기 메이트를 쓴 뒤 13살 아이가 폐섬유화와 천식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흘러도 가해 기업은 배상은커녕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가해 기업의 죄를 밝혀야 기업들도 사과와 배상을 할 것입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 아이소티아 졸리논과 메틸 아이소티아 졸리논을 개발했고 애경산업은 가습기 메이트란 이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에도 두 기업을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검찰의 차례입니다. 더 이상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오늘 재고발로 검찰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법률방송이 기업들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집중 추적하고 있는데요.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50년간 진행되는 난장판 서울 지하철 공사의 실태와 4차 산업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IT 업계의 갑질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저희 법률방송 알로투데이가 현장 기획으로 50년 난장판 지하철 공사 시리즈를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입니다.
수요 예측이라고 할 수도 없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지하철 수요 예측으로 시민들의 발을 지옥철로 만들어 놓은 주먹구구식 지하철 공사 실태를 고발합니다. 이현무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입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승객들이 튕겨지듯 쏟아져 나옵니다. 밀려 튕겨져 나온 한 여성 승객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뒤를 돌아다 봅니다. 한참을 승객들이 쏟아져 나온 뒤에 쏟아져 나온 자리로 줄을 서 있던 승객들이 꾸역꾸역 밀려 들어갑니다. 떠밀려서 차량 밖으로 나온 한 여성 승객이 휩쓸리지 않으려고 열차 앞에서 버티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상당수 승객들은 승차를 포기하고 그대로 서서 다음 지하철을 기다립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지하철 9호선 역 곳곳에서 어김없이 연출되는 장면들입니다. 지하철 안은 얼굴과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시민들은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6시 50분 이때 열차를 탔는데도 꽉 낑겨서 움직일 수도 없고 내릴 때도 고생이고 탈 때도 고생이고 몇 번은 이제 그냥 아예 그냥 보내야 될 때도 많고 그리고 배차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이면 어김없이 지옥철로 변하는 서울 지하철 9호선. 도대체 수요 예측을 어떻게 했는지 관할 서울시에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혼자 팔지 안 할지 사전에 어떻게 아느냐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말입니다.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이게 혼자 팔지 안 할지는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개통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수요 분석에서도 그렇게 출퇴근 시간 때 몇 명이 이용한다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요 예측을 뭐하러 하냐는 질문에도 혼자 패도 탈 사람들은 다 탄다는 더욱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아무리 혼자 파더라도 내가 그냥 30분 만에 가고 말지 1시간 걸리는 버스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들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이용을 하는 거죠. 교통 편의성 확충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울 강서와 강남을 연결하는 지하철 9호선. 이렇게 아무리 혼잡해도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탈 거라는 인식 위에 서울시는 강서와 강남을 잇는 버스 노선들을 과감히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리곤 9호선 말고는 대체 노선이 없다고 스스럼 없이 말합니다. 지금 강서와 여의도 강남을 연결하는 노선은 9호선 말고는 없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내에서는. 그러니까 대체 노선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강서에서 여의도 강남으로 가실 때 다들 버스를 이용을 하셨는데 지금 9호선이 개통한 이후에는 그 버스 노선도 거의 다 없어지고 해서 대체제가 없습니다. 9호선 밖에.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지옥철을 만들어 놓고 있던 버스 노선을 폐쇄해 싫든 좋든 지옥철을 탈 수밖에 없는 황당한 상황을 만들어버린 서울시. 지금은 사라진 버스 안내항이 있던 70년대 원더우먼 같은 놀라운 능력으로 승객들을 버스 안으로 밀어넣고 위태위태하게 달리던 콩나물 시루버스. 그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가 가장 최근에 개통한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반백년의 세월 터울을 두고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당하기까지 한 주먹구구식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역사 바깥 지상입니다. 이렇듯 지하철 공사를 하겠다고 도로 한복판을 다 파헤쳐놨습니다. 도로를 막고 공사를 하다 보니 낮이고 저녁이고 차량들이 밀리는 건 기본. 차선이 엉키면서 버스들은 승객들을 그냥 도로에 내려놓고 승객들도 그냥 도로 한복판에 나가 버스를 타고 택시를 잡습니다. 저번에는 갑자기 타려고 하는데 오토바이가 앞으로 쑥 지나가가지고 너무 놀랐거든요. 이게 임시버스 정류장이 잘 세워지지 않는 곳은 거의 제가 기다려도 버스를 잘 못 탄 적이 많아서 많이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차량 많은 시간에는 조금 버스가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고 사람들도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좀 많이 위험하죠. 신논현역과 종합운동장역을 잇는 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은 지난 2015년 3월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강남역에서 신논현역을 거쳐 용산역을 잇는 신분당선 3단계 사업이 착공됐습니다. 지하철 공사가 끝난 지 2년 2개월 만에 다시 지하철 공사를 한다고 강남 한복판을 온통 다 파헤쳐놓고 공사판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한 치 앞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는 주먹구구식 지하철 철도 공사.
강남 영산구간은 유튜브 민자철도팀이나 그게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 주무관청이 국토교통부 민자철 예비 타당성 조사도 거치고 실질적으로 돈이 투입돼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업을 하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막 이런 부분까지 사실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게 약간 좀 의문이 듭니다. 문제는 이런 주먹구구식 공사와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비단 신도련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1974년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이래 50년 가까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온 일입니다. 종합 조정 기능은 조금 약해요. 우리나라가 항상 그래요. 왜냐하면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철도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이런 종합 조정이라든지 협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게 되게 많죠. 9호선 1단계 공사를 기준으로 신도련역은 18년째 팠다 덮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혼잡과 혼돈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 신분당선 3단계 공사의 경우 오는 2022년 완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4년은 더 신도련역은 공사판으로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엔 신도련역이 다시 파헤쳐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뭔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마련과 실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법률방송은 IT업계의 고질적인 갑질 실태를 2차례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시대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갑질을 일삼는 업체들의 실태, 피해 노동자들의 고발을 취재했습니다.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입니다. 한 IT 프리랜서가 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프로젝트를 완료했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아 급여를 언제쯤 받을 수 있겠냐는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 뻔뻔해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급여 지급은 못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 돈을 주지 않는 업체라고 하기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합니다. 하지만 업체의 당당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모모 씨가 계약의 갑인가요? 억울하시다면 진정 넣으시라고요 등 마치 돈을 못 받은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고자세를 유지합니다. 계약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어차피 제가 돈 안 드릴 것도 아니고 계약 위반이다. 괘씸하다 하면서 9월달 월급을 주질 않는 거예요.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내에 프로젝트가 종료될 경우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임의로 계약 종료 날짜를 삽입해놓고 프로젝트가 끝났음에도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해당 업체를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피해자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자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완전히 각각의 사업자인 걸로 계약이 되어 있고 그러면 출퇴근에 대해서 제약을 받느냐도 물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면 각각은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IT업계 노동자들 대부분이 갑질 계약서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IT노조를 통해 법률방송이 입수한 또 다른 갑질 계약서를 보면 갑 또는 을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이 필요 없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을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계약은 해지된다 등 IT업계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들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그야말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5단계에서 6단계 정도의 회사들을 거치기 때문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노동자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지금 현재 프리랜서 계약으로 IT 노동자들이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노동행정이 빨리 좀 개선이 되어야 돼요. 제조업, 건설업 등 2차 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 근로기준법을 IT업계 등 4차 산업 등을 포함시키는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고 있는 법리 자체는 2차 산업에 딱 부합하는 것이고 3차나 4차 산업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포괄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법리 개발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법망을 피해서 이득을 취하는 업체와 이를 해도 자신의 돈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노동자, 불법에 노출된 노동자를 보호할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또 다른 적폐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고질적인 비리와 갑질을 근절하고 바람직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차량 공유 서비스와 상법 개정안을 놓고 벌어진 토론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네, 법무부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경총회관에서 바람직한 상법 개정 방향 모색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로인사이드 김정래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법무부 상법 개정 간담회 장소가 경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 소송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총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법무부와 경총은 기업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간담회가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기 위한 건설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뉘앙스로 봐서는 뭔가 경총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재벌 개혁 차원의 상법 개정안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와 네. 다중대표 소송 도입이 골자입니다. 네. 먼저 집중투표제부터 말씀드리면 네.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한 주당 한 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네.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쉽게 말해 재벌 기업에서 이사 5명을 뽑는데 네. 내가 5주가 있다고 하면 네. 한 사람에게 5주를 몰아주든지 네. 아니면 5명 후보에 대해 한 표씩 분산해서 나눠주든지 해야 되는데 네.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네.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 즉 5주로 5명 후보 모두에게 5표씩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소액 주주 의결권 강화 차원에서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의무화를 요구해온 제도입니다. 네, 다중 대표 소송 이거는 뭔가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주여도 네. 현재는 삼성전자 자회사나 네. 손자회사 경영진들이 불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다 하더라도 네. 해당 회사 지분이 없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다중 대표 소송이 도입되면 네. 소송 등 개입할 수 있는 방도가 생기는 겁니다. 네. 자회사를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네. 다른 내용들은 뭐가 더 있나요? 네, 현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뒤 이 선임된 이사 중에서 네.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있는데요. 네. 대주주나 오너의 영향력에 대해서 감사위원 선임 행사에 대한 영향력을 좀 줄이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사위원의 경우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네. 따로 선임하자는 것이 감사위원 분리 선임 내용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하나는 재벌 대기업들이 이른바 3월 주총 시즌에 같은 날 주총 날짜를 잡아서 시민단체라든가 네. 소액 주주들의 주총 참석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일정 규모 이상 상장 회사는 네. 전자투표 실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네. 상법 개정안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네. 재계는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정부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을 침해하고 네.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입장입니다. 네.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의 경우 특정 세력이 지지하는 이사 선임이 용이해진다. 네. 또 그리고 이렇게 선임된 이사들은 특정 집단이라든가 네. 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될 거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일본, 선진국들이 먼저 도입했다가 네. 이 집중투표제를 폐지했다. 네. 이런 게 지금 경영자 총협회의 설명입니다. 네. 관련해서 지난 2013년에도 정부가 비슷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다가 재계의 네.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네,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이만큼 해보다 안 되면 말고 정도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건 몰라도 앞서 언급한 4개의 사안은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네. 법무부 관계자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부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그 의견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좀 의견을 들어보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 관련 상법 개정안들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고 하니까 통과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차량 공유 서비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서울 변호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토론회인지 장한지 기자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오늘 토론회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나요?
네, 요즘 길을 가다 보면 쏘카 스티커를 단 승용차나 타다 스티커를 단 SUV 등 새로운 유형의 교통 서비스가 종종 보이는데요. 우버나 카카오 카풀 등 새로운 유형의 교통 서비스가 등장하고 활성화됐는데 법적, 제도적인 미비점이 존재한다는 게 오늘 토론회 개최 취지입니다. 네, 새로운 유형의 교통 서비스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쏘카 같은 카쉐어링입니다. 자동차 대여 사업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특정 기업이나 개인 소유의 승용차를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공유 경제의 한 형태입니다. 네, 차를 안 쓰는 시간대에 차가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거면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법적, 제도적 미비점 어떤 거라는 얘기입니까? 네, 우선 개정 도용 문제입니다. 10대의 무면허 운전이나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사용할 가능성인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운전면허증 거래 관련 게시글인데요. 10만 원 정도만 있으면 10대라도 이제 손쉽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 카쉐어링 개정 도용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준한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은요. 개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운전면허 정보 자동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현 시점에서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법 제도적인 뚜렷한 내용의 발전이나 변화나 발전도 없고요.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막 현실적으로 닥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네, 또 다른 새로운 교통 서비스는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택시 기사들의 반발이 있는 카풀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카풀이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이제 출발 목적지가 같은 사람을 유상으로 운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요즘 택시 뒷창문에 보면 이제 카풀 앱 불법 자가용 영업 즉각 처벌하라라는 스티커를 볼 수 있는데 이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카풀 서비스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서비스이기도 한데 이게 왜 불법이라는 겁니까? 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으로 내국인을 태워주고 요금을 받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출퇴근, 천재지변 등 상황에서만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출퇴근 시간이라는 게 명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규정한 게 없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된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출퇴근 때 이것의 의미와 범위 등 해석상 논란이 있다면서 허용되는 행위의 폭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94년도에 이제 입법이 된 건데 당시의 취지는 이제 교통 체증 완화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한동안 그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을 했었어요. 그런 취지에서 이제 했던 건데 특히나 카프로께서는 출퇴근 때라는 이 문구 자체를 자기네가 이제 자의적으로 좀 해석하면서 24시간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또 다른 서비스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운전자 알선 대여 자동차입니다. 요즘 길에서 많이 보이는 타다라는 서비스가 대표적인데요. 이 서비스의 특징은 11인승이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대여 자동차에는 운전자 제공이나 알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객 자동차법 시행령에 보면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등 일부 예외적으로 대여 자동차 제공이나 알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토론회에서는 법령의 예외를 바탕으로 한 교통 서비스인 만큼 법 제도적 기반이 없고 운영상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좀 결론이 좀 원론적이긴 한데 이 새로운 유형의 교통 서비스를 규제하라는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요. 지난해 전 세계 차량 공유 시장은 36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39조 원 정도 규모였는데 2030년에는 2,850억 달러, 약 305조 원까지 급행창할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2016년 11월에 발표한 공유경제 관련 보고서를 통해서 공유경제 사업이 발전하도록 경쟁과 혁신을 허용하면서 소비자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며 규제 당국은 소비자와 공공보호를 위해 증거가 뚜렷한 경우에만 규제하고 그 규제도 최소한도로 그쳐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이 원칙 규제, 예외 자유가 아니라 원칙 자유, 예외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 이 새로운 유형의 교통 서비스, 이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얼마나 잘 보완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한 주간 전국을 달군 주요 재판들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들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 인정과 여구를 성폭행한 혐의의 해군 간부들의 무죄 판결, 성희롱을 당하다 목숨을 끊은 공무원에 대한 배상 책임 등 재판부의 판단을 분석해봤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들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한 오늘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은 기쁘면서도 슬프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소송 대리인단과 시민단체 기자회견 현장에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89살이니 74년 전인 1944년이면 15살. 김성주 할머니가 일본인 교장의 말만 믿고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 공장에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간 것은 꽃다운 15살이었습니다. 징용노동은 고되다라는 말로는 형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맞기도 많이 맞고 죽기도 많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만 다친 사람도 많습니다. 허리도 못 쓰고 가슴도 못 쓰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두 다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아마 많이 그래서 죽었을 것입니다. 돈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간 징용길, 원하면 돌려보내주겠다는 말은 역시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나 집에 갈랍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당신네들이 우리 일본 데려올 때는 언제든지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요건이 안 돼서 못 간다 그랬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손님처럼 찾아온 해방. 그러나 손가락이 잘리는 등의 장애를 안고 만신창이로 돌아온 고국은 사람들은 김성주 할머니에게 차가웠습니다. 글로든 뭐든 정신대라는 손가락질과 수근거림이 그것입니다. 자식들한테 부끄러워서 그런 소리도 못하고 평생을 살아온 것이 이렇게 한이 됩니다. 지금도 고양이를 가면 저 정신대 할머니다 그러고 손가락질합니다. 남들은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 고사스러 숨어서 다니는데 74년 만에 찾은 지체된 정의. 그래도 눈물나게 고맙고 또 고마울 뿐입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모든 선생님들을 아낌없이 노고를 해주시고 수고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감사하고 오늘이야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모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다 살아서 오늘을 보진 못했습니다. 관련 소송들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세월을 못 이기고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저한테는 오늘 참 기쁘기도 하고 또 무척 슬프기도 한 날입니다. 5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이런 결말을 봤으면 좋은데 5분들이 다 아니라 다 잡고 가시고 저희 2세들이 이런 결말을 보게 되니까 참 참담하군요. 일본 정부는 오늘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해배상금을 받아갈 수 있으면 받아가 보라는 식입니다. 저는 이 확정 판결 이후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한국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외교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끝이 났지만 일본 전범 기업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또 다른 싸움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됐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피해자들, 시민단체 등의 말입니다. 지난달 30일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정부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한국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성소수자 여군 초급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소령과 B 대령에 대한 고등군사법원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1심 징역 10년과 8년에서 2심 전부 무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희 법률방송이 1, 2심 판결문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A소령은 2010년 함정근무를 하던 23세 4개월 차 여군 중위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 상해까지 입힌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소령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성관계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상하관계인가 연인관계인가, 즉 위계나 위력이 행사됐느냐 하는 점입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1, 2심 판결문입니다. 1심 재판부인 보통군사법원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권력관계 및 신뢰관계를 이용해 당시 초급 간부였던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하고 라고 위계에 의한 간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연인관계였다는 A소령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겁니다. 반면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선 위계나 위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일단 연인관계로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노라고 한 적이 없고 어떤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등 달리 싫어한다는 피해자의 진심을 피고인이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결입니다.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만큼 A소령에게 성폭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피해 당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저항은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비트는 것뿐, 싫다, 하지 말라, 말을 한다는 것은 군조직의 일원이 자신인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는 피해자에게 고등군사법원은 이번 판결을 또 다른 주요 쟁점은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피해 여군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팔로 체중을 실으며 손목을 눌러 몸으로 올라가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고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폭행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항고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압박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이 판단도 항소심에선 180도 뒤집어졌습니다.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몸을 누르거나 팔을 잡는 행위는 성관계를 시작하면서 수반되는 일반적인 동작이라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팔목을 잡거나 몸을 누른 행위 등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들은 나라 위에 충성하는 것을 상관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으로 교육받은 지 얼마 안 된 순수한 영혼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상관의 말과 행동이 무조건 옳고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충성해야 된다는 게 몸에 배인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걸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상해 여부도 재판에선 쟁점이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해를 입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전문의는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병명의 진단서를 발급했다. 소위 도가니 사건이나 테니스 코치 사건에서도 강간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2심 재판부는 폭행 또는 협박,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범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판단 자체를 유보했습니다. 강간이 성립하지 않으니 강간으로 인한 상해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 밖에도 성소수자인 자신에게 남자를 가르쳐주겠다며 성폭행했다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렵다고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등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1심과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징역 10년과 무죄, 징역 8년과 무죄, 극과 극으로 운명이 갈린 여군 성폭행 혐의 가해자들은 이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대법원이 사건을 확정할지 아니면 파기환송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해온 지자체 여성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가해자들과 지자체는 이 여성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입니다. 서울시사나 연구원에서 막내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사이
직장에서 이런저런 성희롱 발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연예인 누드 원본 사진 보내줄까 정도는 약과, 회식을 하다 모텔 가자고 하거나 나랑 같이 자게 등의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씨는 2014년 5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가해자들과 직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단 A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당한 성희롱 얘기를 하며 스트레스를 호소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인들은 총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A씨의 사망에 대해선 성희롱과 극단적인 선택 사이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항소심에서 지자체가 성차별적 근무 환경을 방치한 탓에 우울증이 발병, 악화됐다며 소속기관이 사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오늘 1심과 같이 사망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총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발언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런 발언이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자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성희롱이 있었고 이 성희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의 스트레스였는지 그 인과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희롱 발언을 한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특별히 다른 문제가 더 보이지 않는다던가 이 발언만으로 평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자살에 이를 정도였던가. 반면 가해자가 3명으로 다수인 점, 1회적이 아니고 장기간 한 사람에게 집중돼 성희롱이 자행된 점 등을 감안하면 사망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은 사람마다 느끼는 수위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죽을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한 이른바 성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이라는 비판입니다. 어찌 보면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재판부가 낮아서 이런 판결이 나온 걸 수도 있어요. 법원에 좀 이제 그 판단을 회피를 한 거예요. 근데 인정하려면은 왜 그렇게 인정을 했는지 그 근거를 들어야 되는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지자체 근무 환경이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유족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뭐가 얼마나 더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여야 하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연예계를 휩쓸고 있는 B2, 사기죄 성립 요건을 변호사들의 입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네,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게 된다고 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접근 금지 명령 위반 징역형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네.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께서 네. 그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보고를 하셨는데요. 네. 거기에는 이제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네. 줄여서 이제 가정폭력 처벌법이라고 네.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법상의 임시조치를 위반해도 거기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로 그쳤는데요. 이제는 가해자가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네.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처할 수 있도록 좀 수단이 네.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네.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격리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고요. 네.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이렇게 가정폭력 처벌을 막을 수 있는 응급조치에는 이제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는 내용도 네. 추가가 되었습니다. 뭐 궁금한 게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면 그럼 뭐 남편의 집 바깥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사실 지금까지는 네. 이제 특정한 공간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네. 임시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공간에서 나가면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는 이제 변경이 되어서 피해자나 또는 가정 구성원 등의 특정한 사람을 기준으로 네. 임시처분을 하는 것으로 해서 피해자의 안전을 보다 더 강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 옆에 뭐 몇 미터 이내 접근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건가요? 예,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근데 이거 접근 금지 이건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먼저 신청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은 검사나 경찰에게 접근 금지 조치를 청구하거나 또 신청해 줄 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어제 그 발표한 내용에 따라서 그 신청 주체가 가족 구성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찰이 신청을 하거나 검사가 직권으로 법원에 접근 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청구하게 되면 판사는 임시 조치를 신속하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발의 우려가 있거나 정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그래서 법원의 결정조차 기다릴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 직권으로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 등의 신청으로 긴급한 임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시조치가 결정을 받게 되면요.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이 있는 공간에서의 퇴거, 격리가 되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특정한 공간에서의 접근 금지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 구치소 유치 등의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접근 금지 이런 긴급 임시 조치 요청을 꼭 가정폭력 피해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지는 않고요. 그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이제 아동학대 범죄나 최근까지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도 가해자의 접근 금지 등을 긴급 임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뭐 같이 못 살겠으면 갈라서든지 하지 왜 곁에다 두고 괴롭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최근 이른바 연예인 비투 논란으로 떠들썩합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사기죄와 관련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연예인 비투 논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된 연예인들이 그 최근에 아주 인기가 아주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그 마이크로닷부터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래퍼 도끼, 그다음에 비정지훈, 그다음에 마마무의 휘인, 뭐 배우 차예런,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또 영화가 개봉돼서 또 인기를 끌고 있는 마동석, 이런 분들의 어떤 그 부모에게 본인이 빚을 이제 받지 못한 빚이 있다, 이런 폭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줄줄이 이제 비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거론되는 연예인들의 반응이 또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마이크로닷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과를 하고 지금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이후에 그 모든 방송에서 하차를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래퍼 도끼 같은 경우는 이 1천만 원 같은 경우는 자기 한 달 식사비밖에 안 된다라는 좀 일종의 좀 사족이랄까요? 이런 좀 반응을 이제 올려서 이것에서 아주 온라인에서 지금 심각한 좀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상황들을 살펴보면 돈을 떼어 먹힌,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빚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빚을 질 당시에 어떤 뭐 속임수 행위가 있었는지 그게 기망행위고요. 그리고 그러한 속임수 행위를 통해서 이제 그 재산 금전상의 이득을 편취했다,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돼야지 사기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돼서 조사를 해서 금전을 이제 빌릴 당시에 그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갚았었던 것인지를 조사를 해봐야지 사기죄가 성립될지 아닐지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돈을 빌릴 때 뭐 내가 돈을 빌리면서 안 갚을 거다, 안 갚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빌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빌려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경우가 만약에 생길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그 돈을 빌려줄 당시에 차용증 같은 걸 반드시 적으셔야 되고 또 가능하다면 이 차용증이나 이런 부분을 그 공정증서를 받아서 공증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공증을 받으면 나중에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지 않을 때 뭐 지급 명령이라든지 소송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좀 돈을 빌려줄 당시에 가급적
그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아두셔라.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돈을 빌려주고 나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돈 빌려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일단은 변호사를 먼저 찾아가셔서 그 상담을 받으시고, 가급적이면은 제일 그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은 그 채무자의 그러니까 혹시라도 재산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이러한 재산을 다 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뭐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그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그 보전 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가압류를 보통 일반인이 혼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를 찾아가시라 이런 조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형사 고소를 했는데 왜 이러시냐, 일단 고소 취하하시고 우리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처벌될 거 이제 상황이 돼버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를 보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봤는데 합의서를 써주고 나니까 또 그 이후에 합의금을 안 주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합의서를 써주고 나서 합의서에 그 적힌 금액을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또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가급적 합의서를 써주는 것도 합의금을 받은 이후에 그 작성된 합의서를 상대방한테 교부해 줄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돈 빌려줄 땐 앉아서 주지만 받을 때는 엎드려 절해도 받을까 말까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아무쪼록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들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글로 쓰고 발로 뛰는 법률 방송의 글로벌 취재는 12월에도 계속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로투데이 스페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